안녕하세요.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입니다.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1800년 정도가 이제 흐르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살았던 사람이 1800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던 시대에 살았더라도 그래 크게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1800년 후에도 그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200년이 흘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바로 전 세대 이때 노후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되는 노후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그 200년 기간 그 정도처럼 이제 급속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제일 큰 것이 여러분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이제 장수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삶을 하나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데요. 만일 지금 윤회를 한다면 어떤 세상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삶을 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충 준비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있게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노후에 뭘 준비해야 될까? 뭘 갖추어야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젠다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돈은 뭐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는데요. 뭐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돈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필수한 요소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그러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명도 돈에 달려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평균적으로 소득하고 수명의 관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생 이막의 기간이 한 30년 혹은 한 4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제가 유의하셔야 될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혹은 인생이 이막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돈이 얼마 모아놓으면 될까? 20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10억이면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다는 공무원들은 왜 부러워합니까? 공무원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한 달에 400만 원 평생 받는다.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죠. 노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보다도요. 내가 인생 이막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아닌 소득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400만 원 만들어내야 되겠다면 이걸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에서 한 150만 원 받겠네?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을 뭘로 만들까? 민간의 종신연금으로 만들까? 내가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인출을 해서 만들까? 혹은 주택연금으로 만들까? 은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이며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잡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75세 정도까지에는 아주 액티브해요. 머리도 여전히 현명하고 판단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8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깜빡깜빡 까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계산도 틀리게 되고요. 자칫하면은 이제 치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후반을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요. 한 70대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운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요. 한 70대 후반을 넘어가서 80대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득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좌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내가 한 70대 중반 정도까지 열심히 내가 운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얻어내다가요. 그 다음에 한 80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종신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월급 들어오듯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고령 전기와 고령 후기를 이렇게 쭉 나누어서 앞에는 투자에 관련된 것, 뒤에는 자동으로 소득이 나온 것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은퇴 소득을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분들 노후에 되면은 자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의 가치란 것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에 달려 있습니다. 마당에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구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애가 재벌이 될지 검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나이가 70을 넘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노후의 가치는 뭐에 의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 재산, 관계망 이런 것들이죠.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여러분들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세 번째 원칙, 자신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사라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주체성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은 내가 여행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은 내가 옷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의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자산, 그것은 죽을 때까지 꼭 끝까지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은 세 가지 정도 혜택을 줘요, 우리에게. 첫 번째, 삶에서 여러분들 역할을 찾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 역할과 책임을 갖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역할과 책임을 다 떼내고 나면은 여러분들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역할을 얻게 되면요, 사람들이 상당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삶은 한편의 연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가 언제 가장 공허하냐? 배우는 자기의 역할이 배역이 없을 때 가장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의 전반기에는 많은 역할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역할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거의 공허함 내지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은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은 또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관계망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세 번째 기능.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일을 하면은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의 일은 역할을 찾게 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 젊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일에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이가 한 50, 60이 넘어가면은 외과의사도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술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이 견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밤새서 수술을 해도 몸이 견뎌주는데요. 나이 들면 몸이 견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에 일을 할 때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일에 배분하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후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령대쯤 돼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요. 대부분의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그것 역시 배우십시오. 그것도 투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계신, 지금도 이제 한 2년 있다 퇴직하실 분인데요. 만나 뵀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러십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겠냐?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전기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시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지 말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더만은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크게 필요 있을까요? 했는데요. 괴테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 같은 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친구 하나 없이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괴테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갖추어 놓고 돈도 갖추어 놓더라도 가정에서도 혼자, 밖에 나가서도 혼자, 친구도 없이 혼자, 이런 관계망 없는 혼자의 삶이라는 것은 괴테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천국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93세가 되셨는데요. 주변 분들이 한 분 돌아가시고 오빠들은 다 돌아가셨죠. 이제 혼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인생 오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행복하다고 뭐 찬양을 하고 그럽니까? 그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오후에 모든 것이 이별입니다. 그런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저는 하는데요. 우리의 관계망이라는 것은 마치 20년 아름드리 참나무의 그늘과 같아.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나무의 그늘,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참나무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가족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0년 이상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참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후에도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그늘에서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치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진짜 금방 사라집니다. 관계망에 대해서 확 축소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 봉사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관계망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망이 부부의 관계망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의 관계망을 노후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부부의 관계망이 돈독하고 튼튼해야 다른 노후의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망은 여러분들에게 비경제적 혹은 이제 정서적 요소로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는 양날개로 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노후도 재무와 비재무, 그 다음에 경제와 정서, 이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로 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 내가 정서만 가지고 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도 같은 사람은 가능해요.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99%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서만으로도 살아갈 수도 없고요. 경제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서, 그 다음에 재무와 비재무, 이 양날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를 가장 잘 충족해 준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재무적인 준비 혹은 경제적인 준비, 그 다음에 일은 재무적 준비와 함께 비재무적 준비, 건강, 역할, 의미,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인생 이막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망 같은 경우가 이것은 정서 혹은 비재무적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일, 관계 이렇게 가지시면은 인생 후반이 훨씬 길어지고 하나의 삶을 더 받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을 때 훨씬 좋은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 교수의 이야기인데 이 양반이 전형적인 마처세대예요.
학교에서도 맞춰야 되고 집에 가서도 맞춰야 됩니다. 뭐냐면 학교에서 자기가 조교할 때는 교수님의 골프 부킹까지 다 들어주고 뭐 혼자서 뭐 교수님 집안일까지 다 해주고 했는데 요즘은 조교들한테 아무것도 못 시킨답니다. 예, 맞춰야 되죠. 학교에서도 혼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 조교 좀 시키면 안 돼요. 그랬더만 아이 큰일 나요. 그러던 거예요. 사회 환경이 변한 것이죠. 집에서 자기 어머님이 되게 이제 편찮으셔서 휴일에는 요양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바쁜데 논문 쓰고 하면서 걸로 가요. 하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대는 없죠. 누가 요즘 기대를 합니까? 전형적인 그런 마처 세대에 있습니다. 60년대생이 태어날 때는 인당 GDP가 79달러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32,000달러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는 찢어지게 가난해졌지만은 그래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부를 그래도 축적할 기회가 있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마처 세대에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34% 대략 그 정도가 더블 케어라는 것이죠. 자기 자녀도 케어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케어하고 하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저소득 계층에서 더블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득의 상당수가 그 더블 케어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빈곤의 악순환인 것이죠. 그게 이제 간병이 노노케어라고 해서 일본에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이제 케어하는 시대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93세이시고 저희 형님이 70세. 장남과 어머니 사이가 둘 다 노인이에요. 노노케어죠, 다. 뭐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보고서 나왔던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요양 인력 비용과 거기에 따른 비용 부분입니다. 이 지출을 요즘 한 35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한 달 풀로 쓰려면은 이게 더 비싸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부터 고령자는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고령자 늘어난 이 케어는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닥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마다 서베이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으로 해서 한 34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거는 지출 금액이거든요. 그건 세후입니다. 나의 소득은 이제 세전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 정도 더 한다 그러면은 한 370, 80 정도가 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정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략 350만 원 전후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부 기준. 일단은 이제 집은 제외하겠습니다. 집은 나중에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기엔 너무 크긴 한데 여하튼 집은 차치하고 내가 400만 원이 들 것 같아.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을 것 같아. 하면은 250만 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50만 원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될까? 할 때 곱하기 300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7억 5천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필요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를 빼셔야 됩니다. 뭘 빼셔야 되냐면은 자녀 결혼 비용입니다. 꽤 많이 빠집니다. 지금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쿨하게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슴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월세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을 했을 때 부모에게 집값을 대달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 돈을 빨리 못 모아놨으면 당연히 그럴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거 제도의 특성 때문입니다. 뭐 예식적인 비용도 요즘 많이 비싸졌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거 비용까지 비싸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쿨하게 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봐가지고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결혼 비용을 줄이십시오. 뭐 그래도 꼭 우리 아들이 이거 아니면 장가를 못 가겠다 하면은 해주십시오. 해주되 계약서를 쓰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돈 벌으면은 갚아라. 이렇게 하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85세, 대략 85세, 90세 정도의 소진되려면은 지금 몇 퍼센트를 내가 빼면 될까? 이거 계산할 때 내가 가진 자산의 4%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4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높여갑니다.
다음에 물가가 10% 올랐다면은 440만 원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은 이 자산을 내가 살아서 있을 때까지 대충 그때까지는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4% 룰입니다.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매년 얼마를 인출을 하면은 내가 이 돈을 죽을 때 소진이 안 될까? 죽기 전에 돈이 소진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게 하실 때 10억에다가 곱하기 4% 하면은 매년 4천만 원을 인출하면은 그게 4% 룰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 방식으로 해서 돈을 인출을 하면은 상당수는 나중에 끝에 가서 돈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은 70대, 80대 가면은 거의 지출 금액이 실질 기준으로 한 4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4% 룰을 적용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장지를 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제가 그때 나이를 보니까요 대부분 76세, 75세 이렇습니다. 그때 사망들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60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조금 활동을 하다가 아프고 사망하면은 평균적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정도 더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한 채로 불가능한 세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을 충실히 넣으신 분들은 그래도 60년대생 같은 경우는 뭐 한 150에서 200 정도를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주택연금을 합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 생활비는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멋있게 살려면은 최소 생활비로는 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주택을 두 채 뭐 이렇게 갖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 채, 네 채 이렇게도 갖고 있으니까요. 과거 한 20년, 2000년부터 한 2020년 코로나 이제 조금 지나서까지 집값이 폭등할 때요. 그때 저는 이제 메모리를 다 없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이제 우리나라가 특이한 기간이었습니다. 소득도 $10,000에서 $30,000라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고요. 금리는 8%에서 1%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내 이자 금액은 늘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40대, 50대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40대, 50대는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집을 막 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때 집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충분히 주택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때 강구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새 집을 원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 1, 2 신도시들은 우리나라가 $3,000, $5,000대 만들어진 집입니다. 지금 1인당 소득이 $32,000예요. 성에 찰 리가 없습니다. 새 집을 원하는 거죠. 근데 새 집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우리나라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새 집이라는 것 때문에 집값이 2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요인이 GTX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GTX만 10년 일찍 수도권에 도입이 되었더라면 집값이 많이 잡혔을 것이다. 이제 A부터 F 노선 중에 이제 A 노선이 개통되고 B 노선 개통되고 할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구 수입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64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 수가 역시 한 310만 가구 정도가 증가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에서 젊은 가구는 다 감소입니다. 다 감소이고요. 60대 이상 가구가 증가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장기 저성장이 접어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의 기대 상승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한 2% 내지 2.5%포인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거 20년 동안 집값을 올린 부분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높은 걸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내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로 나가서 찾으셔야 돼요. 성장하는 국가, 그 다음에 혁신하는 국가 이런 데 여러분들이 자산을 두셔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연 10%입니다. 미국이라는 주식의 상승률하고 우리나라 주택에서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상승률하고는 한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제 자산을 옮겨가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 파이어족 이야기 나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파이어족은 뭐냐면은 일하는 기간을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축액과 수익률을 왕창 올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나에 대한 투자도 않고 막 저축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아주 이제 기대 수익이 높은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기대 수익이 높으면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파이어족을 추구하려다가는 잘못하면 삶에서 파이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은 얼마 벌지 않으면서 이걸 뻥 튀겨가지고 내가 빨리 퇴직을 하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이 아닌 것이고요. 서양 사람들의 파이어족은 이 사람들은 군을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40대 초반만 돼도 상당히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면은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시기에 죽으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왕창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창 모은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퇴직을 해서 운용을 하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인을 해서 뻥 튀겨서 내가 파이어족을 해보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이 초점이 틀렸던 것이죠.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1%에 속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1%에 못 듭니다. 특히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도 많이 작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운과 실력을 여러분들 누구도 구분 못 해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됐는지 실력이 좋아서 됐는지. 결국 여러분들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달성할 확률은 여러분들도 1%라는 것입니다. 1%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다가 잘못하면 하위 1%로 갈 수 있을 중상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확률 높게 가능해집니다. 확률은 아주 낮지만은 1%를 추구할 것인지 높은 확률로 중상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초이스 선호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은 거의 다 요즘은 60세가 이러든 저러든 이제 지켜는 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수로는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잘 안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노동 시장에서 오래 있는 것이 노후 준비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노동 시장에 있는 기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재취업 시장, 열악한 시장에서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깁니다. 결국 그때부터 재취업 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열악한 시장에서 낮은 임금 이런 것들로 이제 노후 준비의 마지막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일컬어서 은퇴 연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당으로 가야 되는데 영혼이 정화되지 못해서 연옥에서 이제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65세 정도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은퇴하고 나면은 한 40년을 일을 했어요.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이제 쉬자는 것이죠. 완전 은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은퇴 연옥 시간을 보내고 났어야 비로소 한 70세 넘어서 이제 천당을 가게 됩니다. 요즘도 고용자들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70,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만큼 60대의 그 고용자 증가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녀에 대한 부분, 성인 자녀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저체 취업 시장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인 1기는 우리나라 70년대에 이제 처음 나왔던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자. 그래서 1인 1기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죠. 이제 만들고 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도 많이 성장을 했고 컨설팅, 교육, 법률, 의료 이런 시장으로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대를 가는 것 1인 1기예요. 그 다음에 로스쿨에 다 모이는 것 1인 1기입니다.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하는 것,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다는 것이거든요. 기술 사회가 온 것입니다. 기술이라니까 기계의 기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전문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라는 것의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죠. 옛날에는 방송을 하려면 장비도 어마어마해야 됐는데요. 이제 훨씬 적잖아요. 내가 컨텐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많은 이제
미디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게 1인 1기가 이제 더 가속화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나 회사에서 어떤 별명을 불리는가? 그게 자기의 특징이고 기술입니다. 별명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나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고요.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O자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이전부터 했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깊게 팔아.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때부터 옆 영역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루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O자형입니다. 깊게 파고 난 뒤 옆으로 펼치라는 것이죠. 하나를 깊게 파서 자기의 전문성에서 거기서 독보적이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뭘 하자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옆에 쭉 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방송대 일본학과에 들어간 이유도 제가 노후나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인구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들이 거기는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은 다사 사회입니다. 많이 죽는 사회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화장할 곳이 모자라 가지고요. 시체 안치하려니까 화장대까지 돈이 많이 드니까 직장이라고 해서 곧 바로 그 다이렉트. 그러니까 뭐 3일씩 4일씩 해놓지도 않고요. 바로 그냥 직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그냥 이렇게 산화시켜 버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어를 좀 하려고 이제 일본 학과를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1인 1기 혹은 뭐 1인 1 전문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8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것이요. 베이비붐이라는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55년부터 74년생이에요. 그런데 55년에서 59년까지 딱 5년이죠. 그 다음에 70년에서 74년까지 5년입니다. 나머지 60에서 69년 사이가 10년입니다. 이게 베이비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0년대생하고 70년대생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안 되죠. 완전히 문화적 코호트가 다른. 그런데 60년대생, 860만 명에 이르는 60년에서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이 제가 보니 제일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부모의 중간이면서 저는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이유가 딱 중간에 있죠. 중간 10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60년대생이 파워나 정체성이나 앞으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퇴직이 60세부터 시작되니까 50대 한 5년, 10년이 골든타임이나 이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60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에서 퇴직을 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60대 이때 여러분들이 잘 몇 가지를 해놓으시면은 70세 이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60대 잘 안 해놓으시면은 70세 이후도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랬고,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은 제가 퇴직을 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건강에 있어서 골든타임인데 60세 남성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75세까지 15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10명 중에 2명이 죽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600명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 중에 120명이 15년 동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2세까지 그 이후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10명 중에 2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삶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젊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60대 이후는 더 불공평하네. 이거는 삶과 죽음의 불공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15년만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20%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후자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 더 받고 사는 것이고요. 전자에 속한다면 그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건강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라는 가구를 이루는데 부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부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 93세가 되면 다 사망을 합니다. 확률적으로요. 60세 동갑내기 부부라면 대략 30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뜯어보자는 것이죠. 60대 10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입니다. 70대 10년은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부부 중 한 명이 아플 때. 80대 이후 10년은 부부 중 한 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가 60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부부들이 이 기간을 정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라. 지금까지 부부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추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칠 때 가가지고 마음 졸이던 일,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의 추억들이죠. 그 이후의 추억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60대 부부들이 그 이후에 부부들만의 추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 인생 오후에 가서 힘들 때 그 추억들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가 되고 그러겠죠. 그만큼 추억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인 것이.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산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이 중요하니까요. 60세 퇴직을 하고 바로 돈을 인출해서 쓰는 사람하고요. 60세 퇴직을 하고 자기가 모아둔 자산은 10년 동안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한 사람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70세에 가서는. 예를 들어 5억 원을 4%로 10년을 운용을 하면 거의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년 4천만 원을 인출을 한 사람은 70세가 되면 2억 원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70세가 되면 한 명은 7억 2천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2억 원을 가지고 70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후 게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60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이 10년 동안의 나의 생활비 정도는 나의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는, 그리고 나의 자산을 좀 더 운용을 해서 극대화시키면은 그러면은 70세 이후의 삶은 이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의 경로를 60세까지 모았다가 60세 이후는 쫙 인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모았다가 개마고원처럼 옆으로 10년 정도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인출하는 백두산이 아닌 개마고원 모양의 자산 경로를 그리는 것. 이게 제가 다 느낀 바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2022년이었는데요. 작년은 주식시장이 좋았지만은 그때는 주식시장이 내려앉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고 유가 급등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인출을 했으면은 내가 참 내가 곤란했겠구나. 내 자산은 떨어졌는데 돈까지 인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산을 손을 안 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리스크를 피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상의 음덕이 많은 분들은 야, 내가 퇴직했는데 주가는 바닥이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어.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목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진금 성분은 젊을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금 성분은 50대부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자기의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부분에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실 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직장에서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 일하시는 것이 한 10분의 1만 시간을 투입해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구조를 짜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평생 월급을 받게 됩니다.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겠죠. 하실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경을 벗어나서 글로벌 최우량 자산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통화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은 자본이죠.
자본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죠. 그런데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수익률이 거꾸로질 리스크인데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분석해 놓은 곳에 보면은 자본가들이 가장 자기의 자본이 줄어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자본이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을 가졌을 때 가장 리스크는 자본이 파괴되는 겁니다. 혁명이 나거나 공황이 생기든지 금융위기가 생기든지 그러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는 자본이 우량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노후의 자본 중에 투자 부분은 많지는 않겠지만요. 투자하는 자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자본은 꼭 글로벌 최우량한 자본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통화의 경쟁력, 지정학적 경쟁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해상 수송력, 그 다음에 농업 자급자족,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국, 제일 중요한 것 기축통화, 그 다음에 자본시장 하부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유럽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의 기업 경쟁력을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벽돌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해도 괜찮았는데요. 앞으로는 사회도 변해가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이고 좀 더 이노베이티브하고 이런 쪽의 자본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재취업할 때 동종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는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기가 동종으로 옮겼을 때가 제일 만족도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으로 옮겼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로 갔을 때가 제일 현재 떨어지는데 동종에서 동종으로 갈 때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자기의 전문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 업계에 내가 이 유명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그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으로 가게 되면은 이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하고 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는 자기가 그럼 전문성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 이종에 맞게끔. 그래서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재취업부터 들어가는 것이 눈높이 낮추기가 하나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순 노무에 들어가면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요소가 나옵니다. 자기의 전문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예,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잘 실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목표는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인데 이게 안 되었다 할 때는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이거마저도 안 되었다 할 때는 이제 눈높이를 왕창 낮추어서 이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펴낸 게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왜 고소득 맞벌이들이 화산을 많이 할까였습니다. 궁금하죠.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고소득 맞벌이일 때는 돈이 많다 보니까요. 집도 비싼 것, 좋은 학군, 뭐 이런 데 애들도 사립학교 이렇게 다 보낸 것이죠.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의 직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소득이 절반이 됐죠. 그러니까 파산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재취업에 들어가면은 마치 맞벌이 중에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한 40%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지출 습관이 과연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과다한 지출들이 반드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가장 높아질 때 지출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다한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블을 막 빼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빼내셔가지고 그게 이제 재정 소방 훈련입니다.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고요. 남성들은 조금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여성 중심이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노후가 되면 여성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큰 흐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젊을 때 남성들이 큰 소리도 많이 쳐요. 큰 소리라는 것은 고함도 지르고 뭐 자기 할 대로 조금 더 살고 했지만은 그 기질들
젊었을 때의 기질들을 여자들이 좀 받아주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 흐름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삼공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은퇴 전에 부부의 모습하고 은퇴 후에 부부의 구조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 중심입니다. 자녀가 우리하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나 부인의 관심사, 아내의 관심사도 다 자녀예요. 남편은 좀 늦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아내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자,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인 것이죠. 아내 입장이나 가정의 구조 입장에서 보다도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뭐 누구야 부를 애도 없어졌고, 둘이 이제 멍하니 앉아있는. 자, 이게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도 일어나고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게 3공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간, 스페이스이죠.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스페이스를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제 물리적 스페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할의 스페이스입니다. 물리적 스페이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예요. 하루 종일 집에 둘이서 미쳐버립니다. 한 3개월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서로 나가고 하면서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건축물도 그렇잖아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좀 걸어가면은 안채가 있지. 뭐 안채를 바로 붙여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스페이스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집이 없는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게 내 집인데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서로에게 공간들을 주어야 됩니다. 밖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의 공간입니다. 주부가 혹은 여성이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다양한 집에서의 주부가 갖고 있는 역할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역할들에 이제 남성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어디 가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하냐. 여성이 그전에는 자기 좋을 대로 친구 만나러 휙 나갔다가 이제 나가면 뒤에서 몇 시에 들어오냐, 어디 가냐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영어에 이제 compass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연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공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패션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이나 슬픔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공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부부가 이런 서로가 가진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깊은 슬픔이냐?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의 분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남성은 일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보기에는 여성의 일이 편해 보이고요. 여성이 보기에는 남성의 일이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었는데 저 얼마나 편하냐. 그 다음에 여성이 보기에는 맨날 골프 치고 워크숍 가고 술 마시고 밖에서 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항상 즐겁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 깊은 슬픔입니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골프를 친들 접대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뭐 이런 거 키운다고 희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의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남자가 당신 평생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내 들어와서 내 밥 좀 세시세끼 좀 챙겨 먹으란다 하면은 이제 폭탄이 터지게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 보고 당신 평생 한 일이 뭐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남성은 그 슬픔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슬픔들을 서로 이렇게 잘 좀 도닥여주고 아픈 곳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 그게 저는 공감이라고 보아집니다. 세 번째는 공분, 같이 나눈다는 뜻인데요. 자녀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정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 일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성도 늙어가요. 힘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일하기. 그래서 남성이 돌아오면은 같이 그 일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 공감, 공분. 이게 마치 이전에 삼정성, 삼공이 있듯이요. 여러분들 은퇴 부부를 다스리는 삼공으로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굳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리타이어라고 보아집니다. 은퇴가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리타이어이죠.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는 것입니다. 타이어를 다시 끼워가지고 우리가 마치 윤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삶을 새로 꾸려나가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